보석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갈거나 어떻게 해서 연마를 해야 되잖아요. 이 브릴리안트 컷이라는 연마 방식이 나오면서 다이아몬드가 보석 취급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시기로 치면은 이거는 1600년대 이후에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원석 자체도 인도 지방에서만 많이 났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석이 아니었는데 1867년도 아마 이건 제일 정확할 거예요. 1867년도에 남아공 있죠, 아프리카. 남아공에 거기 오렌지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거기서 대량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하죠. 그게 이 컷을 통해서 이 컷의 특징은 이거예요. 보통의 보석은 빛이 들어가면 하부로 밑으로 빛이 내려가 버려요. 위로 안 떠오르죠. 근데 이 브릴리안트 컷은 58면으로 깎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이아 있죠? 그게 58면으로 깎은 거예요. 연마 방식이라요. 브릴리안트 컷.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컷은 빛이 딱 들어가면 하부로 안 새고 빛이 상부로 올라오게 하는 컷이에요. 이게. 연마 방식. 그러면서 다이아몬드가 세계적인 보석이 됐기 때문에 이 경전이 만들어진 거는 제로년이란 말이에요. 예수 태어나기 앞뒤쯤에 경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는 보석하고 비교하기에는 뭐 인도인들은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죠.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그때는 없으니까. 우리처럼 지금처럼 빛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틀린 영역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라고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리지널 인도말로 이 경전 이름이 뭐냐? 우리가 금강경은 중국말이잖아요. 그렇죠. 한문으로 번역한 거니까. 자, 그러면 원래 인도말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브릴리안트 컷 이거 58면체로 깎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연마 방식이죠. 그래서 빛이 밑으로 안 들어가고 위로 쫙 올라오니까 반짝반짝반짝.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렇게 조예가 깊으십니까? 아, 그건 조회라기보다는 저는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 다이아몬드라는 이름 자체는 히라고예요. 그리스예요. 그리스어로 아다마스라고 하는.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TV 드라마에 이걸 하더라고요. 드라마 이름이 아다마스더라고. 아다마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인데요. 이 아다마스의 뜻이 뭐냐 하면 결코 깨트릴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절대 깨트릴 수 없는 강력한 거를 히라보로 아다마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원을 두고 다이아몬드가 나온 거예요. 아다마스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다이아몬드죠. 아다마스. 히라보로. 또 이까지 나오면 안 되는데. 수업들. 다이아몬드 얘기를 하시니까 눈이 반짝 뜨이네요. 그 58면으로 깎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이 보석 세공업자들이 다이아몬드라는 원석이 진짜 단단한데 빛이 둔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엄청난 연구를 했겠죠. 연구를 하면서 개발한 연마 방식이 브릴리안트 컷이에요.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식물을 묻고 이게 이 풀이 아참 그거 안 갖다 줬네. 아 미안합니다. 선생님 충전 다 했더니 자꾸 전화가 와서. 충전 안 했대. 너 그만해. 갖다 드린 갑자기 이 생각이 또 났지. 수업하다가. 다이아몬드 역할인데.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빛이 날라고 했네. 아따 길게 돌리다.
이거 원래 인도 원명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말로 쓰면 이게 바즈라예요. 바즈라. 아, 바지가. 네. 바즈라고 요거는 제리카. 브라지니안 파라미타 수트라. 발음이 이래 돼요. 그럼 바즈라는 뭐냐 하면 우리말로 하면 벼락이에요. 벼락. 한문으로 치면 이건 낙뢰 이래 부르죠. 제리카는 자르다. 브라즈니아는 지혜. 파라미타는 뭐 정확하게 말하면 파라는 우리 흔히 파라다이스 이런 표현 쓰죠. 원어가 같아요. 파라다이스 이상향. 미타는 도달하다 이런 건데 그냥 완성이라고 합시다. 지혜의 완성. 이걸 갖다가 한영에서 바라밀이라고 하잖아요. 바라밀. 파라미타인데 뭐 완성쯤에 생각합시다. 그리고 수트라는 경이죠. 바즈라제리카 브라지냐 파라미타 수트라 이렇게 읽는 건데 적기 싫으면 찍으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벼락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벼락처럼 뭐든지 자르는 네. 지혜의 완성의 경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원래 해석을 하자면. 근데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이게 재미난 게 첫 번째는 벼락처럼 여기 번뇌를 생략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완전한으로 해석을 해서 완전한 지혜의 경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벼락도 자르는 이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벼락이 번뇌를 자르는 놈인데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벼락도 자르다 하면 벼락이 번뇌가 돼요. 벼락과 같은 강력한 그런 번뇌도 자를 수 있는 완전한 지혜의 경전이다 이런 뜻도 있고 벼락처럼 자르는 이라는 해석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한역을 할 때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벼락을 사실은 우리 금강경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고 원래 인도 말로 하자면 벼락경이 맞아요. 이 벼락을 금강어라고 번역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문식으로 쓰자면 병력경 이게 금강경의 원래 정확한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병력경. 근데 이 병력, 이 벼락 바즈라를 금강어로 하고 중국인들은 번역을 한 거예요. 금강. 단단하다는 뭐 그런 우리 뭐 중국에도 금강 많이 쓰죠. 막 힘센 놈은 금강 역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금강 자체를 번뇌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해석으로는 그 다음에 첫 번째 해석으로는 금강 자체가 번뇌를 자르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한역 경전 번역이 6개가 있거든요. 6개가 있는데 가장 뒤쪽에 금강경을 번역한 현장 스님과 의정 스님은 금강을 번뇌로 보는 겁니다. 그 금강을 지혜로 보는 우위로 보면 금강을 지혜로 보는 거고 2번으로 보면
건강을 번뇌도 보는 거예요. 금강과 같이 단단한 번뇌도 잘라버리는 지혜의 경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날 나눠드린 거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금강경의 한약본은 총 6종이 있다 돼 있죠. 오늘 드린 거 말고 자,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금강경에 6개의 한약본이 있다 돼 있죠. 자, 그런데 5번, 6번을 한번 봐보세요. 당나라 현장력은 대반야바라밀다 경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9대에 있고 능단 금강이라 돼 있죠. 네. 능단 금강. 그 다음에 당나라 6번 당나라 의정력은 불설 여도 능단 금강이라 돼 있죠. 그 다음에 위에는 1, 2, 3번은요 전부 다 금강반야고 네 번째에 수나라의 달마급다 스님은 능단 금강능단에 해놨죠.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인 거예요. 첫 번째는 요거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요 인도 말의 번역에 있었어. 그래서 금강경은 1번으로 하면 뭡니까? 금강과 같은 지혜로 능히 번뇌를 자른다는 이런 개념이고, 2번 개념은 뭐냐 하면 능단이라고 하는 뭐냐 하면 금강마저도 능히 자를 수 있는 지혜의 경전, 이래 되는 겁니다. 그 금강을 지혜로 볼 수도 있고 번뇌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처음 경찬은 들어보셨죠? 뭡니까? 네? 경찬. 경찬? 예. 경찬은 뭐냐면 그 경에 대해서 찬해난 거. 이 경은 좋습니다 이러면서 막 줄여가지고 무슨 경찬만 읽어도 경 몇 번 읽은 거랑 똑같아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경에 대해서 좀 찬탄한 글이 경찬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을 갖다가 번뇌로 볼 수도 있고 지혜로 볼 수도 있다는 이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학자들은 뭘로 보냐 하면 금강을 번뇌로 봐요. 번뇌로 보는데 6종의 번역 중에서 우리 불자들이 가장 애독하고 좋아했던 번역이 뭐냐면 제1번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예. 구마라집 스님.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금강경이 있죠. 이게 전부 다 구마라집 번역입니다. 네. 읽는 거는 구마라집 번역을 읽지만 원래 금강의 의미는 학자들은 번뇌로 보고 있어요. 금강 단단하잖아요. 이 단단한 것마저도 잘라버릴 수 있는 지혜, 그걸 완성하자는 경전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금강은 어떤 지혜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번뇌로 이해하는 게 원어에 보다 맞다. 우리 예불 할 때 보면 향 태울 때 하는 진언이 있죠. 예불 할 때 옴 바라 도비야 봄 있죠. 옴 바라. 화양진은. 네, 그게 그 향 올릴 때 하는 진언이거든요. 거기서 옴 바라가 뭐냐? 바라가 바즈라예요. 바즈라를 이제 우리가 유마대에서 바라라고 하는 거고 옴 바즈라예요. 바즈라. 여기서 이 바즈라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예불 때도 등장을 하는데, 이 바즈라는 원래 의미는 썬더볼트, 벼락이에요. 벼락인데 이 벼락 무기를 갖고 다니는 신이 있죠. 그 신이 인드라. 우리말로 하면 제석천. 제석을 인드라라고 하거든요. 인드라가 막 천둥번개 비 다스리는 신이잖아. 인드라가. 근데 인드라가 갖고 다니는 무기가 있어요. 금강자. 그렇죠. 금강조. 그게 바즈라예요. 바즈라를 불구로 만든 게 그게 금강저예요. 이렇게 그 신이, 이 인드라가 팍 나쁜 놈 뭐 있잖아 그러면 이걸 팍 날려요. 우리 호주의 부메랑 같은 거 있죠. 그럼 돌면서 팍 나쁜 놈 다 조지고 다시 내 손에 탁 오는 거예요. 탁 오고. 이게 바즈라예요. 바즈라. 이걸 갖다가 원래의 뜻은 벼락인데 한역하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는 에너지를 부여해서 금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금강소향존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 바즈라 막 이런 개념이에요. 바즈라. 왜 웃어요? 나 가르쳐 줬다고 했던 거. 팍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바즈라를 번뇌로 볼 수도 있고 지혜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혜로 볼 수.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학자들은 능단 건강이 더 맞는 말이다. 이 원어 개념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바즈라 제디까 이러면은 이걸 만약에 지혜로 해석할 경우에 지혜로 누굴 자른다가 없잖아요. 누굴 자른 데가 없잖아요. 근데 번뇌로 봐버리면 번뇌도 잘라버리는 이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즈라 제디까 브라제냐 바람이 있다 수트라는 능단 건강 반야 바람의 의견이 맞다. 원래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5번, 6번 현장과 의정이 번역한 이게 경명을 직역할 때는 더 정확한 표현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전부 다 지혜로만 생각하시는 게 대개의 불자들인데 원래는 그 건강은 번뇌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그런데 불교 경전 번역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도 좋아했던 사람이 구마라집이에요. 구마라집은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인도 사람도 아닙니다. 중앙아시아 쪽에 후차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주 쪼매난 시골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 실크로드 상에 있다 보니까 많은 문물이 이렇게 교차하던 지역이죠. 그 지역에 이 구마라집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안의 아버지 계열은 인도의 브라만 계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살지만 어릴 때부터 구마라집은 인도에도 자주 가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고 중국하고도 가까우니까 한문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그래서 인도의 언어와 중국의 언어에 대해서 천재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인도 말은 어떤 중국어로 번역을 해야 훨씬 더 중국인들이 알아먹기 쉬운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대가였어요. 구마라집이. 그래서 구마라집 번역을 보면 생략은 과감하게 탁 생략하면서 중국인들이 임팩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번역을 하는데 글도 아름다워요. 어떤 거는 의역을 하고 어떤 거는 음역을 하고 하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주 문장의 구성 자체가 음악적인 요소가 많은. 그래서 사람들은 구마라집을 좋아했죠. 그래서 구마라집 번역을 팍 떠받들었는데 한 7세기쯤 돼갖고 당나라의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탁 나와. 현장. 우리가 서유기의 삼장법사 있죠. 그 모델이 현장 스님입니다. 이 현장 스님이 인도에 유학을 한 거예요. 날란다 대학에. 날란다 대학에서 근 10년 넘게 공부를 하면서 날란다 대학에서 인정을 받죠. 저 친구 대단한 친구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부를 딱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요즘 말로 하면 한 부학장쯤 될 거예요. 부학장. 그 정도 인도 말도 능통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좋은 거를 나의 고국으로 가서 부처님의 이걸 갖다 번역해서 중국인들한테 읽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현장이 중국으로 돌아온다니까 그 인도에 자기도 교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도에 뛰어난 고승들 그리고 그들이 있는 성원 이런 데서 번역을 한다니까. 현장이 번역한다니까 중국어로. 수많은 책을 현장한테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책을 들고 돌아오죠. 중국에 돌아옵니다. 그때 당나라 때예요. 돌아와가지고 평생을 자기가 갖고 온 인도 글을 갖다가 번역하는데 자기 평생을 바치죠. 그래서 이 당나라 현장의 번역은 매우 논리적이고 직역이 많아요. 직역이 많아요. 그래서 구마라집하고 현장의 번역을 보면 현장 쪽이 조금 논리적으로는 직역 같은 건 우수해 보여요. 근데 전체적으로 경을 읽어보면 현장의 번역한 거는 이렇게 책으로 읽는다는 느낌이 들고 구마라집의 번역은 소리를 음악을 듣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교는 음악이거든요. 이게. 불교는 원래 인도에서부터 불교는 음악이었죠. 왜냐?
외우면서 전승됐으니까. 그래서 후렴구도 많고, 그리고 반복구도 많고. 그래서 현장의 번역도 우수하지만 사람들은 다 구마라집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도 구마라집에 대한 약간 그게 있나 봐요. 라이벌의식. 지하고 뭐 한 200년 이래 차이 나는데도 라이벌이시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구마라집이 번역한 그건 그냥 써도 되는데 저는 억지로 바꿨어. 예를 들어서 능단이라고. 우리가 장로수보리잖아요. 장로수보리. 네. 우리가 기독교 장로교 있죠. 그 네. 불교 용어예요. 네. 불교에서 가져갔는데 구마라집은 이렇게 불러요. 장로수보리. 장로라고 하는 말은 뭐 거기서 나름 좀 그렇죠. 법납도 좀 있고 좀 이렇게. 근데 장로보다 아유수박보다 여러분에게 임팩트 있는 걸 가르치려면 세존이 낫겠다. 세존. 세존? 세존자 세존. 우리 석가 세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원어가 뭐냐면 바가바시거든요. 바가가 뭐냐 하면 그 명예도 갖추고 있고 세상에서 아주 존경받을 만한 인품으로도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게 바가의 개념이에요. 바앗은 소유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평판도 좋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대우를 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바가밭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구마라집은 세존이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거니까 그렇죠. 세존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세존 쓰면 될 긴데 그 양반은 의역을 했고 나는 음역을 할 거야. 그래갖고 뭐라 하느냐면 소리 나는 대로 음역을 해가지고 박가범 그냥 세존을 하면 될 건데 그냥 원어가 바가밭이니까 한문으로 박가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인지 알겠죠? 네. 라이벌 의식이 좀 있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말은 긴 것보다 짧은 게 임팩트가 있거든. 무슨 박가범이야 세존이지 이제 사람들이 세존을 쓰는 거지. 뭐 우리가 세존을 박가범이라 쓰는 사람 있습니까? 현장만 이랬어. 그래서 인도 번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해요. 두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있죠. 구마라집. 좀 현장이 오래 있으면 현장부터의 번역은 새로운 번역이라서 신역이라 부르고 요 구마라집 번역은 뭐냐? 구역이라 불러요. 그럼 구마라집 이전은 뭐냐? 옛날 애꽃자 써가지고 고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중국 번역의 역사예요. 고역의 시대에서 구마라집이 딱 오면서 번역을 하고 이때부터 구역의 시대. 그러다가 현장 때 딱 가면 그 이전 건 구역이고 나는 이제부터 신역이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번역의 역사예요. 신역에서 박가범이로 바뀐 거예요? 이제 박가범으로 했는데 아무도 박가범 안 써. 세존. 무슨 박시아범도 아니고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따나 약간의 라이벌의식이 보여요. 근데 아무도 현장 손을 안 들어주네. 근데 그렇게 선지식인데도 그렇게 있나 봐요. 선지식이라도 번뇌 끊지 않은 이상은 다 인간 범부 중생이에요. 뭐 대단한 분들인데도 보면 라이벌의식이 딱 보여요. 뭐 재미난 건데. 아무튼 금강경은 6종의 번역서가 있는데 그 중에 전 금강능단으로 가는 것도 있고 능단 금강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학자들은 금강을 번뇌로서 파악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금강경은 원래 이름으로 하자면 벼락경이 맞다. 한문으로 치면 병력이죠. 청천벽력할 때 네. 병력경이죠. 그럼 빵 병력으로 번뇌 깨트리는 경지다 이거예요. 뭐 경이름 대충 좀 합시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강경은요, 그 보면 앞에 전부 다 무슨 분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원어에는 분이 안 나눠져 있어요. 네. 원어는 그냥 쭉 돼 있어요. 원서는. 근데 이제 32쪼가리로 네. 찢어놨죠. 네. 각각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소제목을 붙인 사람이 누군지들 아세요? 원래는 그냥 아무 뭐 잘라난 게 없는데 중간중간 32쪼가리를 내놨는데,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건지. 소자 쓰신 이름이 소는 소죠. 네. 네. 소명태자. 네네. 소명태자. 네. 있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소명태자 그것도 있으니까 굳이 이건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소명태자는 언제뿐이냐 하면, 중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있죠. 우리가 조조가 어떻고 유비가 어떻고 뭐 송건이 어떻고 하는 삼국시대가 끝나면 결국 그 나라를 누가 통일하냐 하면 조조 집안이 통일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위나라예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 아들 떼에서 나라에 뺏겨요. 누구한테 뺏기냐 하면 사마시한테 뺏기는데, 우리 삼국지에 보면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잡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제갈 공명은 죽었는데 네. 앞니를 예상해가지고 예. 이 사마 중달을 속여요. 그때 조조한테 최고의 책사가 사마 중달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마시 집안이 조씨를 물리치고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게 진나라예요. 그 진나라가 이게 또 얼마 못 가. 그래서 중국 천하가 두 개로 크게 쪼개져 버립니다. 중국에 큰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하라고 부르는 게 황하고, 그 다음에 강이라고 부르는 게 양자강, 양쯔강이에요. 근데 중국의 모든 왕조들은 다 이 라인에 있어요. 요 항하 라인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다가 나라가 망해버려요. 진나라가 망하면서 이 황하에 있는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위로는 북조가 형성이 되고 양자강 아래쪽에 남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위진 남북조 할 때, 남북조가 이때 이게 한 300년 가요. 구마라 집도 이때 들어왔던 사람이죠. 이때 들어와서 막 번역 사업을 하고 있던 데인데, 이렇게 남조 북조가 잘라지는데, 북조 쪽에는 전체적으로 불교가 유행을 하는데 수행 중심이에요. 그리고 남조는 교학 중심이에요. 교학. 이쪽은 교학이고 여기는 북조는 수행 중심이에요. 수많은 왕조들이 막 북제가 어떻고 막 이래 하다 이게 남북조가 나중에 통일대 시킨 나라가 수나라예요. 수나라도 얼마 못 가. 이 수나라가 왜 우리나라 쳐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쳐들어와갖고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박살 살수 대첩당하고 나갖고 나라 망해피. 그래하고 생긴 나라가 당나라예요. 당나라. 그 현장이나 이 사람이 이쪽 사람이고 구마라 집은 요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왜 할랬지? 남조 중에 남조도 여러 나라가 거치는데 수나라에 통일되기 전에 왕조에 진짜 이 중국의 전륜성왕이 하나 나왔어요. 그 사람이 양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무제, 양무제. 이 사람은 막 절도 많이 짓고 책도 많이 쓰고 막 불교를 융성시켰죠. 특히 교합불교 엄청나게 융성시켰어요. 근데 이 집에 아들내미가 하나 있네. 그 아들내미가 소명태자예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천재야, 천재.
그리고 불교에 아주 깊이 조예가 있었고, 이 사람은요 중국의 아주 빛나는 고전의 명저 중에 훌륭한 책 중에 문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문선을 이 사람이 썼어요. 자기 밑에 오는 문인들 모아가지고 문선이라는 책. 이 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문선을 썼는데 이 양반이 금강경을 다 읽다가 이거는 너무 좋아. 그래서 나름대로 32개로 탁 쪼개가지고 이름을 탁탁탁 단 겁니다. 그게 처음에 법회 인유분. 법회가 왜 일어났느냐? 그게 인유죠. 연유가 뭐냐? 그 다음에 뭐 수보리가 뭐 일라가 질문했다고 선현이 수보리거든. 기청분 일어나서 부처님께 법문을 청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32개로 이렇게 분을 쫙 쪼개놓은 사람은 소명태자예요. 양무제는 여러분 잘 알죠? 예. 양무제 때 누가 들어옵니까? 중국에? 그렇죠. 달마대사가 들어오죠. 달마. 그래서 벽암록에 나오는 제1칙이 뭡니까? 내가 말이지 달마를 딱 만났는데 절도 많이 짓고 책도 많이 쓰고 뭐 이런 거 내가 공덕이 있어 없어 이러니까 없다. 삐끼겠어요 안 삐끼겠어요? 당연히 삐끼죠. 양무제 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마가 양무제한테 의지 안 하고 도망가 푸잖아. 다칠까봐. 그래 들어간 게 소림사예요. 그래 소림사에 들어가고 9년 동안 벽만 쳐다보는 면벽 토굴 생활을 했잖아요. 그 주인공이 양무제예요. 근데 지 있다고 해서 해코지할 사람은 아니에요. 전륜성왕인데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 그 아들이 학문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금강경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쫙 분을 나눈 거예요. 근데 이 분을 나눴는데 이 제목을 보면 참 잘 나눴어요. 뭐 그거 갖고 잘했니 못했니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나눠진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소명태자가 나눠난 걸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분의 이름만 봐도 전체적인 절 안에 있는 내용 다 파악할 수 있게끔 잘 해놨죠. 자, 그런데 금강경은 총 32가지로 쪼개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금강경은 어떤 학자들은 16분만 봐도 된다 이래요. 17분부터 32분까지는 앞에 부분을 반복하고 있거든. 반복하고 있어요. 금강경 공부해 보셨습니까? 불교대에 그런 가르쳐 줬죠? 작년에요? 작년에 금강경 독송반이라고 대방스님 하셨어요. 아, 대방스님이. 그렇게 이렇게 32개가 있으면 딱 16분 이후부터는 앞에 부분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굳이 17분부터 32분 볼 필요 없다. 또 그래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인도 사람들이 그냥 미쳤다고 경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는 16분 이후는 다 앞에 거 반복이니까 안 봐도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무식한 거죠. 경전은요.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음악으로 들어야 돼. 제가 그랬죠. 인도인들은 음악, 소리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인도인들은 앞에 부분을 다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앞에 부분을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는 반복이라 부르지 않고 이래 부르죠. 변주. 빠바바밤. 베토벤의 운명교환곡가 있습니까? 빠바바밤. 계속 빠바바밤 이거 변주잖아. 그 뒤에 거는. 안 그래요? 베토벤의 운명교환을 들으면요. 빠바바밤 하는 순간에 그 뒤에 거는 전부 다 빠바바밤을 변주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하고 때로는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면서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변주. 이 아름다운 이 지혜의 완성의 경전을 변주를 통해서 계속 음악으로 각인시켜 나가는 패턴이 금강경 32분이지 논리적으로 16분 이후부터는 다 앞에 거 반복이므로 안 봐도 된다. 그거는 매우 무식한 무식한 놈이에요. 우리가 뭐 가정생활하든 뭘 해도 계속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면 자동으로 잔소리 하게 돼 있죠. 이건 뭐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전을 사랑하는 방식도 그거예요. 잔소리 같지만 계속 반복하는 거. 그래서 금강경은 전체적으로 이 17분부터 32분은 잔소리다. 근데 잔소리에 또 기가 막힌 구절들이 있잖아요. 일체유의법은 영몽한포영어 그런 걸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찡하잖아요.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은 거구나. 이런 거. 이런 좋은 구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해서 뒤에 거는 볼 필요 없어 하는 거는 짧은 생각이고 금강경은 음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음악.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금강경이라는 이 경전은요. 그래서 우리 반야경은요. 반야경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8천송 반야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은 뒤에다 모아가 편집하이 그런 거고 금강경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나온 게 요게 금강경이에요. 반야경 계통 중에 가장 초기에 나옵니다. 여기는요. 소박해요. 일단 금강경은 소박해요. 여시야문으로 딱 출발해갖고 맨 끝에 환희동행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법회에 참여한 사람도 딱 비구 1250인 딱 나오잖아요. 다른 금강경 한번 보세요. 다른 경전들 보세요. 천이나수라부터 할 것 없이 막 5만 대만아들 그 자리에 다 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소박하게 제자들로만 딱 형성돼 있어요. 출발 자체가. 그리고 금강경은 대승경전이라고 하지만 대승이란 용어가 1도 안 들어가요. 근데 왜 대승정종분인 거 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소명태자가 붙인 이름이 대승정종분이지. 왜 붙여놨을까요? 네? 왜 붙여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명태자의 시기하고 이 경전의 시기는 완전히 다르죠. 이 경전은 제로년에 나왔는데 소명태자가 이걸 갖다가 지가 구마라지 번역본을 보면서 나눈 거는 벌써 그게 500년 되니까 벌써 500년 뒤의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승인이 이러한 개념이 형성됐을 때 지는 본 거죠. 요거는 대승이다. 요거는 뭐 그 당시로는 뭐 설일체 유부다. 뭐 이런 개념이 있을 때 지가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대승정종 이렇게 붙인 거지. 원래 경전 내에 마야나니 히나야나니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야경 계통은 공사상이다. 공사상이 나온 거는 언제 나옵니까? 용수 때 나가르주나 때 나온단 말이에요. 나가르주나 언제 사람이냐? 3세기 때 사람이에요. 그 이경전 나올 때는 공사상인이 하는 개념 나오기 전이라 300년 앞이라.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데 이 금강경에는 공이란 말이 1도 안 들어가요.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 정도로 소박해요. 용어들이 아주 소박하고 대승이라는 개념이 확고히 자리 잡히기 전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전을 보면 좀 되게 간소한데 세밀하고 좀 밋밋한데 뒷맛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물 때 밋밋한데 뒷맛이 있어. 이거 마치 맞아요. 뭐가 있죠. 네. 과일로 치면 뭐라 해야 되나? 비파 드셔보셨어요? 비파. 요새 사람들 비파 안 먹거든요. 열매. 그렇죠. 노란 열매. 비파가 그래요. 비파를 먹으려면 6월 1일에서 6월 10일 사이 하면 안 나옵니다. 그거는 금방 떨어져 버리고. 비파가 뭐예요? 비파 열매. 왜 나무와 비파 악기처럼 생겼다 해서 이 비파 악기처럼 생겼어요. 나무 이게 이파리가. 그래서 이 비파예요. 비파인데 6월달 되면 또 열매가 맺힐 겁니다. 얘는 재미난 게 막 가을에 꽃 피우고 이래요. 그러고 봄에 열매가 나요. 비파. 그거 비파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오시다가 지하철 타면 요 2번 출구 나와야 됩니까? 학교 올라면. 맞죠? 그러면 6월 초에 학교 올 일 있으면 지하도 딱 올라오면요. 오른쪽에 할매가 팔아요. 부산에서 파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요 할매하고 하나는 부전시장 가면 있어요. 제가 그때만 되면 비파를 사러 가요. 만 원씩 사면 많이 줘요. 차로 해야 되죠.
저는 그 열매를 꼭 해서 비판 못 먹어본 사람들한테 먹어봐라고 줘요. 그거를 그게 맛이 있어요. 그게 밋밋해. 너무 잘하시네. 근데 맛이 있어. 금강경 그런 경전이에요. 올해도 먹겠네. 아, 올해 6월달에 꼭 그거 저 이번 출구입니다. 진짜 올해는 먹겠다 우리도 다 같이. 아무튼 그런 맛이 있어요. 금강경이 참 소박한데 소박하다고 해갖고 뭐 이렇게 그 촌스럽지는 않고 소박하지만 뭔가 빛이 나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참 훌륭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선종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뭐 화엄에서도 천태에서도 각종 종파에서도 금강경은 매우 높이 칩니다. 소박한데 그 안에 뭐가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를 관통한 건 무아입니다. 한마디 연기죠. 모든 존재는 조건과 조건으로 형성되었다가 소멸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에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금강경은 그게 그 한 덩거리입니다. 무아. 무아가 안 되니까 뭐 욕심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그럼 무아의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보시하고 인욕하고 지혜로워져라. 육바라밀 중에 보시, 인욕, 지혜. 그 반야 바람이라고 하죠. 그 지혜 요 세 가지가 금강경에 등장해요. 나머지는 뭐 육바라밀 중에 나머지 바라밀은 없어요. 보시, 인욕, 반야. 그 세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뭐 다른 거는 제가 이제 1분부터 이제 들어갈 때 내용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죠. 아무튼 금강경은 그 반복이 아니라 변주다. 음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음악으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지금 억수로 많이 한 겁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지금 막 나가고 있는 거라. 교수님 문선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양나라 이전에 문학가들이 쓴 작품들의 모음집이에요. 시 같은 거, 뭐 이런 모음집. 역사서는 아니고. 네. 우리도 뭐 시조선 이런 거 하잖아요. 모아놓은 걸 네, 선이라 네. 골라서 모아놓은 거. 양무제는 어떻게 그렇게 한 번 보고 이렇게 확 빠졌을까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양무제를 어린 시절부터 그걸 한 그런 소설이나 얘기가 없어가지고 더는 말을 못 하겠는데 성장 과정이 되게 재밌을 사람 같아요. 중국의 천하는 자기가 황제가 되기까지는 태어나면서부터 견제와 막 엄청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탁 이겨내면서 불자로 팍 이렇게 그 승화된 거 보면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양무제 때의 어떤 일들을 드라마화한 거는 중국에 많아요. 근데 어린 시절 다룬 건 없더라고. 양무제 어린 시절. 손흥태자가 그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이미 죽잖아요. 네. 근데 왜 뭐 때문에 죽어? 사망을 좀 왕이 즉위도 안 돼. 그거는 조금 본인 자체가 몸이 좀 약했어요. 그다음 이 사람은 매우 어떤 학문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갖고 이 사람은 사망하게 되지 뭐 어떤 정변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닙니다. 우리 성철 스님도 몸이 아파갖고 죽어가는 케이스잖아요. 예. 성철 스님도 그 사람 억수로 뭐 책 읽는 걸